입에 닿는 순간 사르르. 맛과 함께 얼굴에 살포시 미소가 띄어지는 행복의 대명사 치즈.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고릿하면서도 은근 중독되는 매력. 적당한 습도와 온도 아래 시간이 농축된 맛이다. 씹는 맛이 폭신한 치즈부터 쭉쭉 늘어나는 찰진 치즈까지. 건강 밥상 오늘은 치즈와 함께한다. 치즈는 원재료가 우유인 만큼 단백질과 칼슘을 섭취하기에 매우 유리한 식품인데요.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이 풍부하여 치즈로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욱 용이하다고 합니다. 치즈의 풍부한 칼슘은 뼈 건강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요. 치즈에는 충치의 형성을 막아주고 충치균의 산성물질을 중화해주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기원전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즈. 그 명성에 빠져든다. 치즈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바쁜 일상에 뚝딱 영양까지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담비 같은 레시피. 치즈 비프 캐서롤.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치즈를 반죽해서 구워낸 치즈 퍼프. 바삭하고 꾸덕하게 그 진한 맛에 빠져든다. 서양식 찜이라고 말하는 캐서롤은 다양한 식재료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중에서도 캐서롤 하면 치즈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각종 치즈들을 듬뿍 넣어서 만든 치즈 비프 캐서롤 만들어 볼게요. 치즈는 흔히 가공 치즈와 자연 치즈로 나뉜다. 자연 치즈에는 모짜렐라, 브리, 까망베르, 가공 치즈에는 슬라이스, 랩핑, 크림치즈가 있다. 유럽 전통 보양식으로 통하는 찜 요리 캐서롤. 치즈 캐서롤에 들어갈 쇠고기는 다진 육으로 준비해 핏물을 말끔하게 제거하는데 고기 종류는 취향대로 선택해도 좋다. 캐서롤에 들어가는 고기는 소, 돼지, 닭고기 등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다진 고기를 넣으시면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캐서롤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피망과 양파, 마늘은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 놓는다. 이어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른 후 핏물을 제거한 쇠고기부터 익혀주는데 소금과 후추도 적당량 뿌려가며 볶아준다. 고기의 붉은기가 어느 정도 사라지면 불려놓았던 쌀과 물을 부어 쌀이 익을 때까지 더 끓여준다. 저는 오늘 캐서롤에 쌀을 넣어서 리조또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쌀 대신 파스타나 감자를 넣어서 탄수화물을 넣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썰어두었던 피망과 양파, 마늘을 팬에 넣고 생크림과 후추, 소금도 넣어 자작하게 익혀준다. 그 위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치즈가 나설 차례. 체다 치즈와 파마지아노 치즈를 넉넉하게 넣은 후 오븐 용기에 담아내자. 중간중간 허브 잎을 넣고 모짜렐라 치즈까지 넉넉하게 얹어주면 준비 끝. 피자 치즈로 많이 알려진 모짜렐라 치즈는 숙성을 거치지 않은 생치즈입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자주 피기도 하는데요. 파란색 곰팡이가 폈다면 바로 버리세요. 이제 예열한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주면 냄새부터 환상적인 첫 번째 요리 완성. 늘 똑같은 치즈 활용법이 아닌 뭔가 특별하고 근사한 한 끼를 원할 때 뚝딱 차릴 수 있는 한 그릇 요리. 깊고 풍부한 치즈의 매력이 살아난다. 치즈의 종류는 무궁무진한데요.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생소한 이름도 많습니다. 제조 방법과 만든 곳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체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파마산 치즈, 또 브리 치즈까지 활용해서 치즈 퍼프 만들어 볼게요. 칼슘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치즈. 빵에 발라 먹는 크림치즈부터 과일에 올려 먹는 까망베르까지 맛과 모양에 따라 종류도 수천 가지다. 치즈가 품고 있는 효능은 다양하지만 염분도 높은 편이라 염분 함량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도 포인트. 퍼프에 들어가는 체다 치즈와 브리 치즈는 얇게 썰어 준비하는데 취향에 따라 달리 선택해도 좋다.
오늘 사용한 치즈들은 치즈 특유의 향이 강하지 않아서 호불호가 적은 치즈들인데요. 좋아하는 치즈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어서 파마지아노 치즈와 모짜렐라 치즈도 넣어주자. 퍼프에는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 게 꿀팁. 고소한 맛을 더해줄 아몬드 가루를 덩어리가 없도록 고운 채 걸러준다.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와 허브 가루, 달걀을 넣고 치즈가 한데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섞어준다. 오늘 만든 치즈 퍼프는 스콘류와 같은 구움 과자를 말하는데요. 저는 오늘 담백한 맛을 위해 버터를 넣지 않았지만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버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빚어주자. 스쿱이 없다면 아기 주먹만한 사이즈로 동글동글 성형의 오븐 팬 위에 올려준다. 2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서 12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 퍼프가 완성되는 동안 달달한 소스도 곁들여주는데 잼에 생크림을 넣어 잘 섞어주면 끝. 치즈 퍼프는 치즈가 듬뿍 들어가서 짠맛이 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단맛이 나는 소스를 곁들이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 달달한 소스까지 곁들여진 바삭의 아이콘 치즈 퍼프 완성. 동그란 모양, 길쭉한 모양,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치즈 퍼프. 단짠 이 완벽한 조합에 자꾸만 손이 간다. 치즈는 발효식품인 만큼 유익한 비피더스균과 착한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즈는 잘 활용하면 다이어트에도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치즈는 비타민 B를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지방을 연소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치즈가 고지방, 고단백 식품인 만큼 저탄고지 다이어트 시에 활용하기에 매우 좋은 식재료입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 하얀 고기라 불리며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로 꼽히는 치즈. 맛, 모양, 향. 각양각색의 종류만큼이나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개성 만점 먹거리다. 간단하면서 새로운 치즈의 변신. 이번 주말 밥상위 미식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하루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반신욕을 즐기는 분들 계신데요. 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몸에 좀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네.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또 신진대사도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몸에 좋은 반신욕을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반신욕을 할 때 너무 뜨거운 물 온도보다는 이 체온보다 약간 높은 물 온도가 좋다고 하고요. 또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고 나서는 열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서 보습력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반신욕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음주 후에 하는 반신욕은 오히려 맥박이나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동맥. 혈압 변화에 따라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혈역학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혈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응급질환의 핵심은 골든타임. 하지만 한 번 파열되고 나면 이 골든타임이 무색해지는 질환이 바로 뇌동맥류다. 뇌동맥류란 것은 말 그대로 혈관벽의 일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지는 병입니다. 그렇게 부풀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문제점은 부풀은 부분이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해진 혈관벽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 급기야 급사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기 전까진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어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머릿속의 시한폭탄,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날씨가 추워지면 갑자기 주의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심뇌혈관 질환인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뇌동맥류는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뇌동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울 말씀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서인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뇌동맥류인데요. 자, 뇌동맥류는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뇌동맥류란 뇌동맥의 약한 부분이 혈류로 인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터지게 되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붉은 가지처럼 펴진 것이 머리에 있는 뇌동맥이 되겠고 그 혈관의 일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뇌동맥류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터지고 나면 심각한 손상이 오기 때문에 머릿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뇌혈관 모형입니다. 양측에서 뇌동맥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매끈한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주머니 모양으로 불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뇌동맥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뇌동맥류는 이 혈관벽이 약해져서 풍선이나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풀어 오르는 크기도 좀 다를 것 같고요. 또 크기에 따라서 위험도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뇌동맥류의 종류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뇌동맥류는 모양과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모양에 따라 낭상, 방추상, 박리성, 동맥류로 나누고 원인 질환과 치료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소, 중, 대, 거대 동맥류로 나누게 되고 동맥류가 클수록 파열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보면 주머니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낭상 동맥류라고 하고 그 아랫부분이 길쭉한 방추형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 방추상 동맥류라고 하고 마지막 부분은 안쪽에 혈관이 있고 바깥쪽에 껍질이 분리되어 있는 박리성 동맥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뇌동맥류의 종류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뇌동맥류가 사계절 다 위험하겠지만 지금부터 겨울까지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혈관들이 좀 수축될 수 있으니까요. 뇌동맥류가 자주 발생하는 부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뇌혈관은 크게 전방순환계와 후방순환계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전방순환계가 되겠고 이쪽 부분이 후방순환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동맥류는 전방순환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관이 나눠지는 부위에 잘 생기게 되고 혈관이 가지쳐서 나가는 곳에도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나누어지는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뇌동맥류는 도대체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건지 주요 원인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우선 뇌혈류 역학적인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혈관이 나눠지는 곳이나 뇌혈관이 분질을 하는 곳에서 힘을 많이 받아 혈관벽이 약해지고 이 부분이 까리 모양처럼 부푸는 동맥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뇌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해서 방추형 동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로 후방순환계에 많이 발생하고 크기가 매우 크며 모양이 이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뇌동정맥 기형 같은 고혈류 상태에서도 동맥류가 잘 발생합니다. 그 외에 외상이라든가 감염, 혈관의 염증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혈관벽의 일부가 손상이 오면 동맥류가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는 혈관벽이 좀 결손돼 있거나 후천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할 경우에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이제 터질 경우에 100명 중에 15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우리가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병률은 얼마나 될까요? 예, 유병률은 1 내지 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잘 발생을 하고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3대 2 정도로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 내지 30%는 2군데 이상의 동맥류가 발생하는 다발성 동맥류이고 보통 가족성이나 유전성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네. 연간 10만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에서 파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파열되지 않은 채 발견된 동맥류의 경우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20% 정도에서는
반드시 파열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네. 파열 시 사망률 또한 높아서 25 내지 50%는 사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발병 직후 15%는 즉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파열 시 사망률도 높은데 사실 전조 증상이 또 없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도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혈관이 터졌을 때 그리고 터지지 않았을 때도 좀 구분해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예,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발견된 경우는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 동맥류의 성질이나 위치 등에 따라서 두통이라든가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아주 드뭅니다. 뇌동맥류가 터지게 되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을 겪게 되고 같이 구토나 오심, 의식의 저하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고요. 갑자기 그 뇌 안에서 크기가 좀 커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교수님. 네, 그런 경우를 종괴 효과라고 하는데요. 종괴 효과. 예. 네, 뇌동맥류의 크기가 커져서 혹처럼 뇌조직 자체를 누르게 되겠습니다. 네. 좌측은 MRI 사진이고 우측은 CT 사진입니다. 같은 병변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 검게 된 부분이 거대 동맥류로서 뇌조직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치에 따라서 마비가 나타나거나 심한 두통 등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른 종괴가 뇌조직이나 뇌신경을 또 눌렀을 때도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드물지만 뇌신경이 뇌동맥류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뇌신경의 마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좌측 눈꺼풀이 처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뇌동맥의 후교통 동맥에 동맥류가 발생해서 눈꺼풀 운동을 담당하는 제3내시경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그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또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십시오. 예, 뇌지주막하 출혈을 이해하려면 뇌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네.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분의 뇌 사진인데 검붉게 표현된 부분이 뇌지주막하 혈종이 되겠습니다. 좌측 단면들을 보시면 뇌는 뇌 두개골, 그다음에 경막, 노랗게 보이는 지주막이 있고 이 지주막하에 주황색으로 채색된 지주막하 공간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미줄 같은 모양의 구조물이 있고 그 아래에 동맥도 같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막 아래 있는 공간에 혈관이 지나가고 이 혈관이 터지면 이 공간에서 출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서 대부분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지만 위치가 뇌실질에 가깝거나 혈종량이 많은 경우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주막하 공간에 생기는 출혈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뇌출혈 중에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출혈성 뇌졸중은 오히려 고혈압성 뇌출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지주막하 출혈과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뇌동맥에서 일부 가는 혈관들이 뻗어나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통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파열 시 뇌실질 내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은 혈관의 큰 동맥의 일부가 터져서 출혈이 되는 것이고 대부분 혈종이 지주막하 공간에 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종 자체를 제거를 하면 되지만 예.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져온 부분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뇌혈관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탄력을 잃은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 환자의 10에서 15%는 병원 도착 전에 사망에 이른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한 2달 전부터 오른쪽 눈이 자꾸 처져서 잘 떠지지가 않아가지고 왔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얼굴이 처지거나 하는 증상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눈꺼풀을 들고 보면 잘 보이십니까? 간혹 물광 같은 게 2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두통이나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등은 뇌동맥류 파열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 꼽힌다. 또 두통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바로 눈꺼풀 처짐 현상이다. 이 환자는 안검하수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안검하수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뇌동맥류에 의한 안검하수는 가장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는 과거 5,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젊은 층의 발병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뇌동맥류 파열은 무엇보다 초기 진단이 중요한데 먼저 CT를 통해 1차 검사를 시행하고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MRI나 MRA 검사를 통해 뇌동맥류의 상세한 위치, 모양, 크기 등을 확인한다. 오늘 어디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머리가 좀 심하게 아프고 중간중간 계속 구토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십니까? 2, 3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머릿속이 터질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뒷목이 좀 뻣뻣한 느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팠었던 적이 있습니까? 이 뒷목이 지금 많이 뻣뻣한 느낌이고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입니다. 뇌혈관이 경미하게 터지면 의식을 잃지 않고 심한 두통 증상을 호소한다. 뇌동맥류 파열 후 의식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쇠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두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환자는 심한 두통 및 구역질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병력상 봤을 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존막하 출혈이 의심이 됩니다.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병명이 확인이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클립 결찰술과 코일 색전술. 클립 결찰술은 머리를 열어야 하는 수술이고 코일 색전술은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을 통해 코일을 넣는 시술이다.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의 대상은 아닌데 위치나 크기, 파열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치료해야 한다. 뇌동맥류는 하나의 질환이고 그것이 터져서 뇌출혈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정상생활로 복귀하기는 힘듭니다. 특히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지기 전에 미리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를 잘 조절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주와 금연의 실천,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를 겪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뇌동맥류. 철저한 관리로 이겨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뇌동맥류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까 다행히 이제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그걸 자각하고 오신 분도 계신 네.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네. 흔히 평생 처음 겪어보는 두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듯하다 또는 천둥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외에 오심이나 구토,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 강직, 시각장애,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동맥류의 위치나 혈종량에 따라 신경학적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지주막하라는 공간이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다 보니까 이곳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뇌지주막하 출혈 후 3대 합병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출혈, 즉 다시 출혈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돌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뇌혈관 연축, 뇌수두증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뇌혈관 연축은 말 그대로 혈관이 오므라들어서 뇌혈류량이 감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혈류가 전혀 지나가지 않는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정상 혈관이 보이고 우측에서는 혈관들이 훨씬 더 가늘어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체로 출혈이 생기고 4일에서 14일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술 후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발생 시 치료는 혈압을 올리거나 수액량을 많이 주는 치료법을 사용하고 그것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연축이 된 혈관 안에 직접 들어가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물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간혹가다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뇌수두증이 있는데 뇌지주막하 공간이나 뇌실 내에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혈정이 들어가면 경로를 막거나 뇌척수액의 흡수를 방해를 해서 뇌실이 커지는 뇌수두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수두증이 발생하게 되면 의식이 저하가 일어나거나 보행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션트라는 수술로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뇌출혈 후 사진이고 출혈 후 검게 보이는 뇌실이 커진 것을 보이고 이 부분을 하얗게 보이는 도관이 들어가 있는 션트라는 수술을 함으로써 다시 크기가 줄어든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뇌동맥류가 이제 출혈이 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인 선별적인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출혈 이후에는 또 나름대로의 그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검사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처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나요? 네, 환자의 정상과 신경학 검사를 보고 뇌출혈이 의심이 되면 우선 CT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CT에서 95% 이상이 진단이 된다고 하고요. 예. 정상이 강력히 의심이 되지만 CT에서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주막하 출혈이 진단이 되게 되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CT 엔지오그램이나 MR 엔지오그램을 대체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CT는 사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상 검사라서 좀 이해가 가는데 CTA는 조금 생소합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좌측이 CT 사진이고 예. 우측이 CT 엔지오그램 사진입니다. CT 엔지오그램이란 조영제를 투입하고 잘게 CT 사진을 찍어서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혈관을 3차원적 모양으로 재조합한 검사법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3mm 이상의 동맥류는 97% 이상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CT와 CTA를 알아봤는데요. MRI와 또 아까 MRA가 있었잖아요. MRI는 우리가 많이 좀 촬영을 해서 뭐 자기공명 촬영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MRA는 또 어떤 검사입니까? MRA 역시 MR 촬영을 해서 영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혈관 모양을 재조합한 검사 방법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혈관을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네. 동맥류들이 진단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촬영할 혈관을 수 있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뇌동맥류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 뇌혈관 조영술, 이것도 특징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뇌혈관 조영술은 허벅지의 대퇴동맥을 통해서 도관을 삽입해서 조영제를 투영하면서 뇌혈관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손목의 요골동맥을 사용해서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뇌혈관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1970년대에 CT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머리를 검사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한 사진입니다. 좌측은 단순
뇌혈관 조영술이고 우측은 3차원 조영술입니다. 혈관에서 동맥류가 진단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3차원 조영술을 한 경우 훨씬 더 모양이 자세히 보이고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가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뇌동맥류로 좀 더 지켜보면은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분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좌측 사진을 보면 혈관의 일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끝에서 혈관이 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두라고 하는데 정상 변이로 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크기가 3mm 이상 크거나 끝에서 혈관이 나가는 것을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뇌동맥류일 수도 있어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목적은 동맥류 내로의 혈류를 차단하여 파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고 수술적 치료만이 유일한 완전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머리를 열어서 개두술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혈관 내 수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환자의 상태라든가 동맥류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동맥류 경부 결찰술. 아까 언뜻 좀 피부를 열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수술법이고 어떤 분들에게 시행하면 좋은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맥류 경부 결찰술은 말 그대로 동맥류의 목 입구 부분을 묶는 방법입니다. 예, 머리 개두술을 통해서 동맥류가 있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모혈관과 동맥류 사이의 입구 부분을 금속 클립으로 묶는 방법입니다. 수술 후 유병률이 일부 있고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아직은 가장 확실한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위치가 중대뇌 동맥, 뇌출량이 많다든가 동맥류 자체 내에서 분지가 나가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두술을 통해서 혈관을 묶어보는 결찰술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혈관 내 수술법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동맥류 색전술과 뇌혈류 전환술 이 부분도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와 같은 동맥류 색전술은 1990년 분리가 가능한 백근 코일을 동맥류에 삽입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타구니 대뇌 동맥을 통해서 미세 도관을 동맥류에 넣고 그것을 통해서 뱅검으로 된 코일을 채워서 더 이상 혈류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파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비침섭적이고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지만 결찰술보다는 재발을 많이 한다는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혈류 전환술은 말 그대로 피의 흐름을 바꾼다는 뜻인데 동맥류가 있는 모혈관 내에 틈이 촘촘한 스텐트를 깔아서 동맥류 내로의 혈류의 양을 감소시켜 저절로 동맥류가 막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맥류의 위치라든가 크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맥에서 동맥류가 발생한 것이 보입니다. 이 동맥류로의 모혈관에 틈이 빽빽한 스턴트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류로 가던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응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것이 혈류 전환술이 되겠고 이 부분은 동맥류 내에 코일이라는 물질을 계속 채워 넣어서 더 이상 피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맥류 색전술과 뇌혈류 전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많이 쓰이면서 특징이 있는 또 수술 방법을 또 하나 더 소개시켜 준다면요? 예, 단순 경부 결찰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획과 포장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포획은 동맥류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을 차단하고 우회 동맥 우회수를 시행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포장은 약한 동맥류 부분을 근육편이나 손끝 등으로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적이 있거나 가족 중 2명 이상이 뇌동맥류로 진단이 된 경우, 상염색제 우성 다낭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 동맥류의 발생이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고 파열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를 하는 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증상이 있는 경우라든가 크기가 4mm 이상이라든가 뇌 지점막과 출혈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최근 검사상 뇌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이 변화한 경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뇌동맥류가 처음 발견되고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고 이후 상태가 안정이 되면 2,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뇌동맥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뇌동맥류가 파열된 경우에 간질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것은 O입니다. 파열된 경우 약 10% 환자에서 간질 증상이 나타나고 하고 그런 경우 항경련제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항경련제만 사용하면은 이분은 증상이 또 바로 가라앉습니까? 대부분은 조절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부풀어 오른 뇌혈관은 관리만 잘해주면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것은 X가 되겠습니다. 뇌동맥류가 줄어드는 경우는 뇌동맥류 자체 내에 혈류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수술을 해야지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X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경우는 없고 아까 말씀하셨던 색전술이나 어떤 뇌혈류술, 전환술을 해야 그쪽으로 가는 피가 공급이 되지 않아야 감소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작스런 그 시력 변화가 나타났을 때 뇌동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세모가 되겠습니다. 세모요? 예, 눈부터 시력 중추까지 어느 곳에 이상이 생겼어도 시력의 변화는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로 동맥류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네. 뇌동맥류는 가족력이 원인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역시 세모입니다. 가족력이 원인인 경우는 약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젊은 나이라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뇌동맥류는 이제 화급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이 답이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X가 되겠습니다. 파열된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파열되지 않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뇌동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뇌동맥류가 있으면은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 이게 뭐 뇌 압력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습니까, 교수님? 답은 영향이 없다입니다. 예, 흔히 생각하기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기압이나 중력의 영향으로 파열이 잘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신체 내의 자율 조정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분은 비행기를 타도 파열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의 신체 검사 항목 중에 이러한 동맥류에 대한 규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것이 비행 중에 파열되면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난 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 크기가 작으면 치료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건가요? 네,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우선 지켜보는 게 맞는 것이다. 이 점을 궁금해하셨는데요. 뇌동맥류의 크기가 작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뇌동맥류가 파열된 적이 있거나 최근 검사상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이 변화한 경우는 적극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동맥류로 인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떤 응급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니까 1분 1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응급조치는 특별히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119를 통해서 뇌동맥류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빨리 이송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끝으로 뇌동맥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동맥류는 네모다. 이 네모원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예, 뇌동맥류는 태산이다. 태산이 높다 하되라고 시작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오르는 일이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오를 수 있다는 뜻인데 뇌동맥류의 치료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뇌동맥류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상포진처럼 네. 타이밍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태산이라고 답변을 하셨네요. 좀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위험한 질환이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충분히 정복 가능한 그런 말씀이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뇌동맥류에 관한 도움 말씀에는요. 신경외과의 서인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압의 변동폭도 커질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뇌동맥류 같은 경우도 파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파열과 함께 사망률이 높은 건 물론이고요. 이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력이 있거나 평소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MRA나 CTA 같은 뇌혈관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